거대한 차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한 길이 달려와 발로 놈의 등을 밟았습니다.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춘복이 첫 번째 경비에게 돌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시는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 사라져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벽 2시 서울 외곽의 한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 사이로 검은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죽인 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기야, 버스 정류장. 혼자네, 깔끔하게 하자.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3시간 전에 끊겼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찾아줄 가족 없는 사람. 그의 눈에 이 노인은 상품으로만 보였습니다. 봉고차 뒷문이 열리고 2명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던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사내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비명은 없었습니다. 목을 움켜잡는 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3분 뒤 골목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만 여전히 깜빡였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낡은 신발 한 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사내가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현, 59, 형사 생활 30년 차.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은 갓 임관한 순경보다 형형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북이 쌓인 실종 신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서류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건들. 그는 담배를 물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실종자 박춘식, 72, 노숙인. 실종자 김말순, 68, 독거노인. 실종자 이정수, 55, 일용직 노동자. 모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없어져도 아무도 안 찾아. 그래서 이놈들이 이런 사람들만 노리는 거야. 문이 열리며 젊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재혁, 32, 강도현의 후배이자 유일하게 그를 따르는 형사입니다. 선배, 또 그 서류들 보고 계세요. 위에서 그거 덮으라고. 사람이 사라졌는데 덮어? 실종 신고는 됐는데 수사 의뢰가 안 들어왔대요. 가족이 안 찾으니까. 가족이 안 찾으면 경찰도 안 찾아도 되냐? 이게 경찰이야. 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책상 위 팩스 기계에서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강도현이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인천 연수구 폐공장에서 심원미상 시신 발견. 우리 관할 아니잖아요. 시신 손목에 포장 테이프 자국, 발목에 쇠사슬 흔적,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 강도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순옥, 김한길, 박춘복. 지금 당장 소집해. 예, 그 사람들이요. 선배, 위에서 알면 내가 책임진다. 빨리 불러. 그날 저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포장마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4개의 그림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순옥, 54.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편견과 싸워온 베테랑 형사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김한길, 52, 탱크 같은 사내입니다. 상황 판단보다 행동이 빠르고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대신 문을 부수는 인간입니다. 박춘복, 50, 한길보다 더 단순하고 파괴적입니다. 부딪혀서 부서지는 쪽을 택하는데 문제는 그가 부서지기 전에 항상 상대가 먼저 가루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주잔이 돌아가는 사이 강도현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사라진 사람, 최소 27명. 전부 외톨이들이야. 가족 없고 친구 없고 없어져도 찾아줄 사람 없는 실종 패턴이 있네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감시 카메라 없는 구역. 계획적이 하는 거지. 놈들 뭘로 돈 버는 거야? 강도현이 팩스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시신 하나 나왔어. 장기 적출 상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인신매매에 장기 적출까지. 이건 조직이에요. 큰 조직. 그래서 불렀어. 위에선 이 사건 덮고 싶어해. 언론도 관심 없고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형, 우리 또 사고 치하는 거야. 언제 사고 안 쳤어, 우리가. 좋아. 언제 시작해? 잠깐, 단서는 있어요? 강도현이 서류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냉동 탑차.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측면에 신선 수산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실종 현장 주변 CCTV 분석했어. 이 트럭이 3번이나 잡혔어.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신선 수산. 수산물 운송업체로 위장한 거네요. 내일 새벽 이 트럭 따라간다. 네 사람의 눈빛이 빗속에서 빛났습니다. 사냥개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서울 외곽 도로에 강도현의 낡은 세단이 멈춰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길이야. 타겟 발견. 구로 방향으로 이동 중. 모두 들었지. 작전대로 간다. 강도현의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m의 냉동탑차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한길의 검은색 SUV가 왼쪽 차선에서 속도를 높였고 춘복의 흰색 밴이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순옥은 강도현의 조수석에 앉아 무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시속 80km로 꾸준히 달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강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길아, 옆구리 막아라. 알았어. 한길의 SUV가 급가속하며 트럭의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트럭 운전석에서 뭔가를 눈치챈 듯 속도가 붙었습니다. 알아챘어요. 춘복이. 뒤 끊어. 형, 이놈들 빠르다. 트럭이 차선을 넘나들며 SUV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타이어 마찰음과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길은 핸들을 꽉 쥐고 트럭과 나란히 달렸습니다. 이 개새끼들. 트럭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 한길의 차를 밀었습니다. 쾅 옆구리를 들이받는 충격에 한길의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강도현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낡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트럭의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춘복의 밴이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트럭이 휘청였습니다. 잡았다. 트럭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비명을 질렀고 거대한 차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춘복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간 그는 트럭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 새끼야. 대답 대신 운전석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춘복은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석의 거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춘복의 팔에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와, 이 개새끼. 억지로 끌어낸 운전자가 빗물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길이 달려와 발로 놈의 등을 밟았습니다. 움직이면 뼈 부러뜨린다. 강도현과 순옥이 화물칸으로 향했습니다. 강도현이 손전등을 켜고 잠금장치를 살폈습니다. 자물쇠 3개. 순옥이 공구를 꺼내 하나씩 끊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포장 테이프 뭉치들, 굴러다니는 수면제 병들, 그리고 벽면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들.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현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른 피와 새 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놈들, 옮긴 거야. 우리 오기 전에. 구석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집어들었습니다. 운송장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폐물류센터. 다음 목적지예요. 강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비가 그치지 않는 도로, 한복판. 트럭 운전자가 아스팔트 위에 무릎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 몰라요. 난 그냥 차만 모는 이름 물었잖아. 정태수. 정태수, 이 트럭 어디로 가는 거였어? 진짜 몰라요. 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 위가 누구야? 정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포와 망설임이 그의 눈에서 교차했습니다. 형, 내가 입 열게 해줄까? 진짜 이름은 몰라요. 그냥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받아요? 문자. 일회용 폰으로 문자가 와요. 장소랑 시간이랑. 그 폰 어딨어요? 정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순옥이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화물 인수 장소. 오늘 밤 12시. 강도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난 짐만 싣고 사람을 짐이라고 불러. 정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난 그냥 돈이 필요해서.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 재혁아, 이놈 본청으로 넘겨. 증거물도 챙기고. 선배, 그럼 선배님들은? 우리는 인천 간다. 인천 남동구 버려진 물류단지. 공장 굴뚝들이 유령처럼 솟아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도현의 세단이 100m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어둠 속에 섰습니다. 정문에 불빛이 있어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될까? 모르지. 최소한 10명은 넘을 거야. 10명이면 한 명당 2~3명씩이네. 강도현이 손짓으로 대형을 지시했습니다. 한길이 왼쪽, 춘복이 오른쪽, 순옥과 강도현이 정면. 걸어가는 동안 강도현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형사가 됐을 때를 말입니다. 그대는 정의가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악당은 잡히고 피해자는 구해지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철조망과 녹슨 게이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2명의 사내. 뭐야, 거기서. 경찰이다. 뭐 경찰. 그가 무전기를 입에 대기도 전에 춘복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주먹 한 방에 경비가 쓰러졌습니다. 한길이 나머지 하나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는다. 창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강도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몇 개가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시멘트 바닥 위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15명, 아니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눈이 가려진 채로.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들. 창고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5명, 10명, 15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선두에 성건장한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경찰 새끼들이네. 어떻게 알았지? 내 놈들이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 넷이서 뭘 하겠다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춘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형, 대화 끝났지? 끝났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춘복이 돌진했습니다. 쾅, 첫 번째 사내가 허공을 날았습니다. 춘복의 주먹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뒤따라오던 2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춘복은 팔뚝으로 막아내며 그대로 놈의 명치에 무릎을 꽂았습니다. 까불지 마, 개새끼들. 한길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3명이 한꺼번에 덤볐지만 그는 첫 번째 놈의 팔을 잡아 비틀고 2번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세 번째 놈의 목을 움켜쥐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순옥은 뒤에서 덤비는 놈을 상대했습니다. 칼이 그녀의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현은 싸움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가 노리는 건 보스급 사내였습니다. 놈은 뒤로 물러서며 부하들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놈이 멈췄습니다. 강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늙은이가 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현의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싸움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바닥에 신음하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순옥이 먼저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묶인 손을 풀어주자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노인 한 명이 순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앙상했습니다. 경찰이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한길과 춘복이 나머지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강도현은 쓰러진 보스급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지? 뭔 소리야. 이건 중간 거점이야.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지. 어디야? 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도현이 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대답 안 하면 하나씩 분지른다. 협박하는 거야? 경찰 새끼가. 강도현이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우두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묻는다. 어디야? 시화공단, 폐공장, 거기가 본부야. 누가 두목이야? 몰라. 진짜 몰라. 우린 그냥 밑에서 일할 뿐이야. 강도현이 손을 놓았습니다. 놈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선배, 시화공단이면 안다. 멀지 않아. 그때 순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에 닿았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굴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명단이에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것들. 나이, 혈액형, 건강 상태. 마지막 칸에는 처리 완료와 대기 중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상품으로 분류한 거예요. 상품.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아직 어두운 시각. 시화공단의 폐공장 앞에 4사람이 섰습니다. 거대한 창고형 건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녹슨 철골과 깨진 유리창만 남은 폐허. 하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사내들, 최소 10명, 전부 쇠파이프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맞네. 안에는 더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강도현이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손에 감았습니다. 정면으로 간다. 드디어 말이 통하네. 기다려요. 백업 없이. 백업 오면 놈들 다 도망가. 증거 인멸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같은 짓 시작해. 순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신 잡을 수 없다는 걸. 오늘 밤 끝낸다. 4사람이 걸어 나갔습니다. 경비들이 알아채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경찰이다. 전원 체포한다. 경비들이 서로 얼굴을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넷이서 미쳤나?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춘복이 첫 번째 경비에게 돌진했습니다. 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춘복은 포효하며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휘두르는 주먹마다 사내들이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놈의 턱, 두 번째 놈의 명치, 세 번째 놈의 옆구리. 연속으로 3명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춘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이프를 든 놈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벽에 내던졌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한길은 춘복의 등을 지켰습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놈들의 발목을 걸고
무릎을 꺾고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한 놈이 칼을 들고 덤볐습니다. 한길은 피하지 않고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고 반대 손으로 놈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나한테 칼 들고 덤비지 마. 후회하게. 순옥은 가장 안쪽 건물 입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두 명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한 명은 쇠몽둥이, 한 명은 회칼. 여자 형사네. 예부장하게 생겼는데 아깝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놈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간발의 차로 피하며 놈의 팔꿈치 관절에 발을 걸었습니다. 우지끈 팔이 반대로 꺾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놈이 회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순옥은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하고 놈의 턱에 팔꿈치를 꽂았습니다. 놈이 비틀거리자 그녀는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린 뒤 발로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두 명이 5초 만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자라서 봐주는 거 없어. 강도현은 싸움의 외곽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노리는 건 입구였습니다. 안에 진짜 두목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명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늙은이, 여기까지야. 강도현이 멈췄습니다. 비켜. 마지막 경고다. 경고. 뭐가 무서워서. 강도현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경비대장의 코가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온 두 명에게는 연속으로 옆구리와 명치에 펀치가 꽂혔습니다. 3초, 세 명이 쓰러졌습니다. 강도현은 주먹에 묻은 피를 바지에 닦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수백 평 규모의 공장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임시 침대들이 늘어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술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2층 난간 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개인, 이 모든 것의 두목.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고 관리를 하듯이 아래쪽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광만, 중개인, 아니 이광만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날 아는군. 영광이네. 15년 전 부산 인신매매 조직. 수사 중에 증거 인멸로 풀려났지. 그때부터 추적했다. 집념 있네. 근데 그래서 뭐? 증거 없잖아. 증거? 저기 저 사람들이 증거야. 강도현이 임시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수십 명의 증인들. 저건 전부 합법이야. 동의서에 지장도 다 있어. 사람 앞에서 그 말하지 마십시오. 순옥이 피 묻은 얼굴로 2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뭐야? 또 한 명. 그가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아래쪽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왔습니다. 한길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이광만의 팔을 강타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광만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들. 춘복이 계단을 뛰어올라 이광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총 쏘려고? 나한테. 춘복의 주먹이 이광만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싼 정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래도 합법이야? 이래도. 강도현이 춘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해. 형, 이 새끼 죽여야. 우리가 죽이면 놈이 이기는 거야. 법으로 심판받게 해. 춘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이광만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도현이 허리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이광만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 이광만, 넌 체포됐다. 인신매매, 불법 장기 적출, 감금, 폭행.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다. 이광만이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법이 날 잡을 수 있을까? 난 변호사가 10명이야. 10명이든 100명이든 이번엔 못 빠져나가.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하늘이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임시 침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풀려났습니다. 춘복이 자물쇠를 부쉈고 한길이 탈진한 노인을 업어날랐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꿈 아닙니다. 집에 갈 겁니다. 순옥은 벽에 붙은 거래 명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확인하며 불렀습니다. 김춘자 씨, 박영수 씨, 이말숙 씨.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린 것이 얼마만인지 그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강도현은 끝까지 남아 텅 빈 공장을 확인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놓친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을 열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어린아이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5살이나 됐을까.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도현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섭지?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엄마, 보고 싶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강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현이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흘 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에는 짧은 단신만 나왔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일망타진 피해자 50명 구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웅 대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도현은 과잉 진압으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포장마차에 다시 5사람이 모였습니다. 전처럼 소주잔이 돌아갔습니다. 형, 나 징계 3번째야. 난 4번째. 저도 3번째요. 나는 세기도 귀찮다. 내 사람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형, 후회 안 해? 뭘? 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상받지도 못하고 몸만 망가지잖아. 강도현이 소주잔을 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 기억나? 응, 기억나지.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그것만 말하고 싶었다고. 1시간 동안 울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 한마디면. 한길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누군가 찾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내 사람이 잔을 붙였습니다. 수고했다. 형도, 선배도요. 다들. 포장마차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는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글은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징계를 받고 누군가는 변두리 파출소로 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또 모일 것입니다. 사냥개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어야 할 것이 있는 한. 그리고 그날 밤 도시의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